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고점의 85% 선까지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선까지 회복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값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서울에 이제 국한됐던 이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부동산 114가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올 들어서 이달 중순까지 최고 가격이에요. 중위 평균 가격이 아니라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직전과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평균 85% 선까지 지금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전고점이었다면 지금 한 8억 5천만 원까지는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가장 지역별로 이제 전고점 회복률을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빨라요. 서울이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83%, 인천이 82%인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겠죠. 그 아파트 단지 내 그 구에 있는 이 랜드마크급 단지의 최고 가격이 일단은 상당 수준 회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가요, 각각 전고점의 97%, 96%까지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격을 거의 다 회복한 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잘 회복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특징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규제 지역이에요. 여기는 투기 지역입니다. 실소유자임을 확인해야 되고 대출도 적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넘사벽, 이른바 주택 평균 가격이 뭐 수십억 원씩 합니다. 최고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높고요. 예. 자, 그런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온도차가 분명해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25개구 가운데 상승률 1위, 전고점에 가장 많이 회복한 곳은 용산구였습니다. 97%까지. 이제 전고점을 회복해서 회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강남구가 96% 정도로 2위를 기록해서 회복세가 비교적 빨랐는데, 이렇게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의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신축 단지이면서 그 지역의 대장주다라는 점,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조금 낡더라도 강남과 같은 경우 압구정 현대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고점을 이미 넘어선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대기 수요가 많은 이른바 강남 3구, 용산 위주로 해서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뉴스 전해드렸어요.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재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중단된 곳이 워낙 많다 보니 지금 앞으로 특히나 서울 경기권에서도 분양한 단지를 보게 되면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섰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분양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청약해야 돼. 이러니까 경쟁률까지 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지금 정책금융상품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대부분 주택 구입 가격이 9억 원 이하거든요. 예. 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도 9억 원짜리 매물이 팔리면 바로 이거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대 진입한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게 지금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고 또 서울과 지방으로 보면은 또 편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게 그 처음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좀 상승세가 퍼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지역별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예요. 예. 앞서 용산은 전고점 대비 97%를 회복했지만 우리 맨 처음 우리 2030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동구는 8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는 아직도 미분양이 있거든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일수록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불평등 정도를 정량화한 지수한 진위계수를 부동산에 대입을 했어요. 진위계수라는 건 이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이제 이 불평등을 보여주는 건데 숫자가 0에서부터 1까지 표시가 돼요. 0에 가까우면 소득 불평등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1에 가깝다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건데 지난달 말 이 아파트 진위 개수가 0.4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20년만 하더라도 0.462까지 치솟았다가 줄곧 내리다가 다시 오름세예요. 이 얘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비싼 아파트는 빨리 오르고 그리고 조금 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덜 오르거나 오르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늦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세종과 같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2017년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의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증거로 제출된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데 따라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후에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추석 전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전 정부, 특히나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이제 향후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자, 그러면 5분의 1로 나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났으니까 한 5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맞는데 착공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인허가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정부가 다급하게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답니다. 이르면 20일, 아마 이제 추석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뭐냐? 일단 민간 부분이에요. 위축된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 부분도 좀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좀 고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한 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혹시나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 소식이 들렸는데 이건 부인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 민간 개발업체들이 지금 그동안은 사실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여기저기 투자해서 정말로 이 분양이 잘 안 돼서 건설 자금이 경색이었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또 PX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나는 게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민간의 공급에 이제 활력을 줄 거냐? 일단 원희룡 장관은 이 자재값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뭔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민간 개발 업체들이 움직일 것인가? 인센티브의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건설사들한테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이 요소들이 더 많아졌어요. 뭐 원자재 가격 오름세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 수급조차 또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향후 금리 방향도 불확실합니다. 당초 미국이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인플레이션 감안하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대출 금리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3%는 사라졌어요. 4에서 6%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민간 부분에 이제 건설사들이 얼마나 이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나설지도 변수고, 또 하나는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LH는 철근 누락했잖아요. 지금 자구책 마련하고 있거든요. 조직 재정비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